나한테 빌지 말고 경찰한테 빌어. 그렇게 아들이 갖고 싶으면 교도소 가서 실컷 나다보든가. 대리석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전화가 짧게 몸을 떨었다. 액정이 환하게 밝아지는 순간 그 창백한 빛은 호화로운 거실에 내려앉은 죽음 같은 어둠을 단숨에 찢어 발겼다. 10월 14일 새벽 2시였다. 나는 장장 3개월에 걸친 프로젝트의 대장정을 막 끝낸 참이었다. 업계 최고의 공간 디자이너로서 수십억 원 규모의 호텔 디자인 수주를 기어이 따내고야 만 것이다. 지금 내 몸은 마치 대형 트럭이 밟고 지나간 것처럼 으스러지게 아팠지만 정신만큼은 극도의 흥분 상태라 기이할 정도로 맑았다. 손에는 이미 차게 식어버린 보리차 한 잔이 들려 있었고 제도용 펜을 너무 오래 쥐고 있었던 탓에 손끝이 미세하게 경련하고 있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알림 메시지가 떠 있었다. 시어머니 최 여사가 새로운 게시물을 업로드했습니다. 피로에 절어 뻑뻑해진 내 눈동자가 느리게 굴러갔다. 남편 지훈은 부산으로 출장을 간 지 사흘째였다. 아주 중요한 건자재 계약건 때문이라고 했다. 집을 나서기 전 그는 현관에서 나를 꼭 안아주었다. 그의 짙은 남색 셔츠에서는 내가 손수 다림질하며 입힌 섬유유연제 향기가 은은하게 피어올랐고 내 이마에 남긴 입맞춤은 따뜻하고 건조했다. 다녀올게, 수현아.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우리 제주도로 가서 일주일만 푹 쉬다 오자. 그의 목소리는 깊고 부드러웠으며 눈빛은 내가 이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게 만들었던 그 다정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무언가에 홀린 듯 나는 검지를 뻗어 잠금 화면을 밀어 해제했다. 사진이 로딩되어 화면에 뜨는 순간 나는 누군가가 내 가슴을 맨손으로 헤집고 들어와 심장을 끄집어낸 뒤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친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풍경 사진이 아니었다. 가족끼리 오붓하게 식사하는 사진도 아니었다. 그것은 결혼식이었다. 사진의 배경은 강남에서도 호화롭기로 소문난 아모리스 웨딩홀이었다. 화려한 꽃장식 아치 아래 한 쌍의 남녀가 서 있었다. 남자 주인공은 흠잡을 데 없는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가슴에는 연분홍색 난초 코사지를 달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빗어넘긴 그 얼굴. 그는 지금쯤 400km 떨어진 부산에서 비즈니스 미팅을 하고 있어야 할 내 남편, 이지훈이었다. 그리고 그의 팔짱을 끼고 있는 여자는 내가 아니었다. 그 여자는 기껏해야 가스물을 넘긴 듯 보였다. 조명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하얀 피부, 쇄골이 드러나는 순백의 웨딩드레스, 그리고 살짝 불러온 배의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자만이 지을 수 있는 특유의 거리낌 없는 수줍음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김유라였다. 지훈의 회사에서 언제나 꿀 떨어지는 목소리로 나를 수현 언니라고 부르던 그 인턴 사원. 하지만 나를 정말로 숨막히게 한 건 그게 아니었다. 그 두 사람 뒤로 입이 귀에 걸릴 듯 웃고 있는 시어머니 최 여사가 보였다. 시아버지도 심지어 아직 대학생인 시누이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 온 가족이 값비싼 한복을 차려입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입은 저 짙은 보라색 본견 저고리는 지난 추석 때 내가 그녀의 환심을 사보려고 청담동 명장에게 사정해서 맞춘 한 벌에 500만 원이 넘는 옷이었다. 그때 그녀가 뭐라고 했던가? 아이고, 수현아. 색깔이 너무 칙칙해서 늙어 보인다. 내가 이걸 어디 가서 입니? 그랬던 그녀가 내가 사준 그 옷을 입고 내 남편과 다른 여자의 결혼식에 서서 저토록 환하게 웃고 있었다. 눈가의 주름 하나하나에 나를 향한 조롱을 가득 채운 채 휴대전화를 쥔 손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려 튀어나올 듯했다. 위장이 뒤집히는 듯한 경련이 일었고 방금 마신 보리차가 강산이라도 된 듯 식도를 타고 역류했다. 하! 비명을 지르려 입을 벌렸지만 목구멍에서는 바람 빠진 풀무 소리 같은 헛구역질만 터져나왔다. 이럴 수는 없다. 이건 질 나쁜 장난인가? 아니면 내가 미쳐서 꾸는 악몽인가? 나는 사진 아래 적힌 글꼴을 뚫어지라 노려보았다. 시어머니는 남들이 못 볼까 걱정이라도 된 듯 큼지막한 글씨체로 적어놓았다. 드디어 우리 시가문에 진짜 경사가 났네? 겹경사야.
우리 집안의 대를 잇게 해준 유라에게 고맙다. 이게 바로 완벽한 며느리지. 진짜 경사. 대를 잇다. 완벽한 며느리. 글자 하나하나가 녹슨못이 되어 내 관자놀이를 정확하게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았다. 나는 벌떡 일어섰다. 무릎이 티테이블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지만 그 날카로운 통증 덕분에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움켜쥐고 미친 듯이 화면을 두드려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또.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연결음이 텅 빈 거실에 공명했다. 그 소리는 마치 내 죽음을 알리는 카운트다운 같았다. 달칵 전화가 연결되었다. 수화기 너머로는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잔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어렴풋이 축가 멜로디가 들려왔다. 수현이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입안에 무언가를 우물거리는 듯 둔탁했다. 당황하거나 미안해하는 기색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오히려 이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오만함마저 느껴졌다. 어머니, 내 목소리는 사포로 문지른 듯 끔찍하게 쉬어 있었다. 그게 뭐예요? 뭐가 뭐니? 시어머니의 목소리 톤이 높아졌다. 당당하다 못해 날카로웠다. 기어이 봤구나. 그래, 내가 다 봤으니 나도 더는 안 숨기마. 왜? 억울하니? 지훈 씨랑 김유라가. 지훈이 결혼했다. 시어머니가 내 말을 뚝 잘랐다. 마치 오늘 저녁 메뉴로 김치찌개를 먹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무심한 말투였다. 유라랑 말이다. 게다가 유라, 벌써 임신 2개월이야. 아들이란다. 의사 선생님이 딱 보고 알더라. 쿠궁. 귓가에 천둥이 내리꽂히는 것 같았다. 임신 2개월. 2개월 전, 그때는 내가 유산한 지 겨우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몸을 가눌 수 없어 침대 위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던 그 깊은 밤, 지훈은 내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맹세했었다. 수현아, 괜찮아. 아이 없어도 괜찮아. 난 너만 있으면 돼. 우리 이제 아이 갖지 말자. 내가 이렇게 아파하는 거 나 더는 못 보겠어. 그때 이미 그는 다른 여자의 뱃속에 씨앗을 심어놓고 있었던 것이다. 너도 엄마 너무 원망하지 마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냉혹한 말투였다. 너 시집 온 지 5년이다. 그런데 배 소식은 감감무소식이고 저번에 겨우 들어서 내는 또 흘려버렸지 않니? 우리 집안 3대 독자 집안인 거 알지? 너한테서 대가 끊기게 할 수는 없다. 유라는 젊고 건강해서 그런지 한 번에 떡하니 아들을 가졌어. 이게 다 팔자소관이다. 하지만 저는 법적인 아내예요. 나는 악을 쓰며 소리쳤다. 억눌러왔던 눈물이 툭 터지듯 쏟아져 내려 뺨을 뜨겁게 달구었다. 이건 주문이에요. 엄연한 범죄라고요. 아이고, 시끄러워라. 동네 창피하게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시어머니가 짜증스럽게 혀를 찼다. 중혼은 무슨? 그냥 식만 올린 거야? 혼인신고는 아직 안 했다. 그리고 말 좀 곱게 해라. 지훈이가 그러더라. 널 버리기엔 아깝다고. 내가 일 하나는 똑 부러지게 해서 사업적으로 도움이 된다면서. 내가 눈 딱 감고 유라랑에 받아들이면 이 집에 내 자리는 그대로 놔주겠단다. 옛날 양반집처럼 말이야. 내가 큰 방 마님하고 유라가 작은 방 쓰면서 애 낳고 살면 나중에 애가 너한테 큰어머니라고 부를 텐데 그게 뭐 나쁘니? 큰 방, 작은 방.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누군가 목을 조르는 것처럼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수연아, 사람은 분수를 알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해. 시어머니가 타이르듯 말을 이었다. 그 어설픈 설교가 방금 퍼부은 폭언보다 더 역겨웠다. 너를 좀 봐라. 맨날 또면 그린답시고 남자처럼 밖으로 나돌기나 하지. 어디 여자가 여자다운 맛이 있니? 유라는 다르다. 싹싹하고 말 잘 듣고 무엇보다 애를 잘 낳잖아. 내가 눈치가 있다면 얌전히 집에 있어?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안 그러면 그녀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코웃음을 쳤다. 안 그러면 빈몸으로 쫓겨날 줄 알아.
어차피 이 집도 지훈이 명의로 되어 있으니 너는 나갈 때 숟가락 하나도 못 건질 거다. 수화기 너머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빨리 와요. 가족 사진 찍어야죠. 오냐, 간다가. 시어머니가 대답하더니 내게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됐지. 좋은 날 초 치지 말고 끊어라. 혼자서 반성 좀 하고 있어? 뚝. 전화가 끊겼다. 나는 뻣뻣하게 굳은 손으로 휴대전화를 든 채 차가운 신호음만을 듣고 있었다. 온몸이 석고상처럼 굳어버린 것 같았다.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강 다리 위를 달리는 차량의 불빛들이 거대한 빛의 강을 이루고 있었다. 성수동의 이 고급 아파트는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의 전망을 자랑했다. 밤낮 없이 일하며 내 피 같은 디자인 설계비로 한 푼, 두 푼 모아 장만한 내 집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내게 말한다. 여기에 내 자리는 없다고? 일부 다처제를 받아들이라고? 내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고? 나는 천천히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거실 벽에 걸린 거대한 웨딩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저 번지르르한 짐승의 품에 안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전례 없는 한기가 치솟았다. 하지만 그 차가움은 나를 얼어붙게 만드는 대신 내 안 깊은 곳에서 시퍼런 불꽃을 점화시켰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각성이었다. 나는 손등으로 얼굴을 덮은 눈물을 거칠게 닦아냈다. 피부가 쓸려나갈 정도로 매정한 손길이었다. 울지 않는다. 눈물은 약자의 배설물일 뿐이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 중에 남아있는 이 집의 가식적인 온기가 역겨워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나는 와인 장식장으로 걸어가 지훈이 가장 아끼는 1982년산 나피트로칠드를 꺼내 들었다. 금혼식 때나 따자며 애지중지하던 그 술병을 쾅! 나는 망설임 없이 병목을 대리석 상판에 내리꽂았다. 붉은 와인이 유리 파편과 함께 사방으로 튀어올랐다. 마치 선열이 낭자한 범죄 현장처럼 붉은 얼룩이 번져나갔다. 나는 테이블을 타고 흐르는 그 붉은 액체를 바라보며 입꼬리를 천천히 비틀어 올렸다. 차갑고 서늘한 미소였다. 너희가 나를 지옥으로 밀어넣겠다면 기꺼이 가주지. 대신 그 지옥 한가운데에 너희를 위한 가장 화려한 처형대를 세워줄 테니까. 나는 다시 휴대전화를 들어 저장만 해두고 한 번도 누를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번호를 찾았다. 여보세요? 강 변호사님. 저 박수현입니다. 내 목소리는 나조차 낯설 정도로 침착했다. 떨림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의뢰할 게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아니에요. 자산 청산입니다. 오늘 밤 당장 시작하죠.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10월의 가을비는 뼈가 시릴 만큼 차가운 냉기를 품고 차창을 때렸다. 타타타탁 빗방울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곧 닥쳐올 폭풍우의 전주곡처럼 들렸다. 나는 검은색 포르쉐를 몰고 새벽의 텅 빈 고속도로를 질주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춤을 췄지만 눈앞의 흐릿한 세상을 완전히 닦아내지는 못했다. 내가 향하는 곳은 경기도에 위치한 단독 별장이었다. 2년 전 지훈이 조용히 창작 활동을 할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 적금을 깨고 샀던 곳이었다. 그의 길을 살려준답시고 명의는 지훈의 이름으로 해주었지만 실제 자금은 내가 댔고 금고 비밀번호와 보안 시스템은 내가 직접 설계했다. 그 집에는 지훈의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바퀴가 빗물 고인 웅덩이를 밟고 지나가며 거대한 물보라를 일으켰다. 시어머니가 뱉었던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 집도 지훈이 명의로 되어 있으니. 하, 정말 귀여울 정도로 순진하군. 지훈은 잊은 모양이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박수현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공간 디자이너이자 그의 등 뒤에서 모든 것을 조율해온 그림자였다. 그는 자신이 경제권을 쥐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겠지만 절세와 자금 회전을 위해 그가 가진 모든 자산의 원본 서류와 인감, 그리고 결정적인 증빙 자료들은 사본 하나 없이
그 별장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30분 후 차가 별장의 육중한 철제 대문 앞에 멈춰 섰다. 별장은 거대한 짐승이 웅크린 듯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나는 불을 켜지 않았다.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지문을 갖다 댔다. 띠리리. 전자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선명하게 울렸다. 나는 휴대전화 플래시를 켰다. 날카로운 빗줄기가 어둠을 가르며 2층 서재로 향했다. 서재 문을 열자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듯 퀴퀴한 곰팡내와 먼지 냄새가 훅 끼쳐왔다. 나는 망설임 없이 책장 뒤편으로 걸어가 숨겨진 버튼을 눌렀다. 우문거리는 기계음과 함께 책장이 옆으로 밀려나고 벽 속에 매립된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36, 14, 88, 09. 우리의 결혼기념일과 첫 데이트 날짜를 조합한 숫자.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는 여전히 이 비밀번호를 쓰고 있었다. 달칵. 금고 문이 튕겨 열렸다. 안에는 서류 뭉치들과 벨벳 보석함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미리 챙겨온 하얀 면장갑을 끼고 빠르게 서류를 훑기 시작했다. 집문서, 땅문서, 주식계좌 정보, 억소리 나는 가치를 지닌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방수 서류 가방에 쓸어 담았다. 그때 서류 더미 맨 밑바닥에 깔려있던 파란색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낯선 보험회사의 로고가 박힌 파일이었다. 나는 파일을 꺼내 플래시의 창백한 불빛 아래에서 표지를 넘겼다. 거액 생명보험계약서, 피보험자, 박수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내가 언제 이런 보험에 들었지? 빠르게 서명란을 확인했다. 분명 내 필체였다. 하지만 난 이런 서류에 서명한 기억이 없었다. 위조. 아니, 그때였다. 기억이 났다. 반년 전 지훈이 부부 동반 재테크 상품이라며 서류 뭉치를 가져와 서명을 부탁했었다. 마침 마감에 쫓겨 정신이 없던 나는 그를 믿고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서명해 주었다. 손이 떨려왔다. 시선이 계약서의 핵심 조항으로 옮겨갔다. 사망 시 수익자. 원래라면 법정 상속인이나 이지훈이 적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선명한 글씨로 낯선 이름 3글자가 적혀 있었다. 김유라. 그리고 수익자 변경 날짜란에 적힌 날짜는 불과 한 달 전이었다. 등골을 타고 소름 끼치는 한기가 흘러내렸다. 아까 불륜 사실을 알았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공포였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보험금 100억 원. 특약사항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재해 사망 시 2배 지급. 탁. 손에 힘이 빠져 파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왜 지훈이 최근 들어 자꾸 나에게 운전을 권하며 바람을 쐬고 오라고 했는지. 왜 틈만 나면 브레이크 점검은 했냐고 지나가는 말처럼 물었는지. 왜 시어머니가 갑자기 그 쓰디 쓴 한약을 끊고 등산을 다니라고 성화를 부렸는지. 그들은 단순히 나를 집에서 쫓아내려던 게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 했다. 시어머니가 말했던 큰방 마님이라는 건 나를 안심시키기 위한 시간 끌기용 미끼에 불과했다. 내가 경계심을 풀고 그들의 연극에 속아 넘어가거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라지면 김유라는 이 100억 원을 쥐고 내 시체 위에 서서 명실상부한 이 집의 안주인이 되는 것이다. 공포. 아니. 극도의 공포가 정점을 찍자 내면은 오히려 기이할 정도로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그것은 마치 모든 것이 얼어붙은 겨울 바다와 같았다. 수면 아래에서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거대한 해일이 꿈틀거리고 있었지만 표면은 유리처럼 고요했다. 나는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파일을 주워 들었다. 표지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아주 정중하게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집어넣었다. 이 서류는 더 이상 내 목숨을 노리는 저승사자의 명부가 아니었다. 이것은 죽음의 초대장이었다. 다만 그 파티에 초대받아 제물이 될 사람은 내가 아닐 것이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다시 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 변호사님, 또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계획을 좀 수정해야겠어요. 창밖의 칠흑 같은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다. 중개인 연결해주세요. 이 별장, 그리고 성수동 아파트. 당장 매물로 내놓습니다. 가격은 낮아도 상관없으니 무조건 속도전입니다. 전부 현금화하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강 변호사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박 대표님, 이렇게 급하게 처분하시면 손해가 큽니다. 게다가 남편분 동의 없이 이 별장의 토지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남겨주신 겁니다. 지상권만 그 사람 명의죠. 그리고 성수동은 나는 차갑게 웃었다. 제 법인 명의로 매입한 법인 소유 부동산입니다. 대표이사는 접니다. 처분 권한은 100% 저에게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대금은 새 계좌를 하나 트세요. 스위스 은행이든 케이맨 제도든 상관없습니다. 대한민국 법망이 닿지 않고 이지훈이 절대 추적할 수 없는 곳으로. 전화를 끊고 별장 내부를 둘러보았다. 한때는 우리 부부의 낭만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던 이 공간이 지금은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다. 나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서재를 빠져나왔다. 빗줄기가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다음 날 서울의 하늘은 구정물을 머금은 걸레처럼 잔뜩 찌푸려 있었다. 강남의 한 프라이빗 뱅크 VIP룸. 내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최고급 다즐링 홍차가 놓여 있었지만 나는 찻잔에 손도 대지 않았다. 맞은편에 앉은 사람은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남성, 고가 주택 금매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박 대표였다. 박 대표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170억 원이라니요. 성수동 펜트하우스 시세를 생각하면 이건 거저주시는 겁니다. 한 달만 기다리시면 제가 최소 20억은 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박 대표가 금태 안경을 추어올리며 믿기지 않는다는 눈빛을 보냈다. 나는 내 이름이 새겨진 상하 도장을 손안에서 굴리며 그 차가운 감촉을 느꼈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건조하게 대답했다. 조건은 단 하나, 오늘 안으로 전액 입금입니다. 매수자는 이미 대기 중입니다. 이런 희소 매물만 찾아다니는 중국계 거부라서요. 도장만 찍으시면 10분 안에 자금이 대표님의 역외 계좌로 꽂힐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붉은 인주 위로 도장을 힘껏 눌렀다. 끈적한 인주가 핏빛처럼 묻어났다. 나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위에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어 눌렀다. 쿵. 그 둔탁하고 명쾌한 소리는 지난 5년의 시간과 내가 맺는 완벽한 결별 선언이었다. 이 도장이 찍히는 순간 이지훈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성수동 펜트하우스의 주인이라는 타이틀은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정확히 10분 뒤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입금 알림 문자였다. 눈이 아플 정도로 길게 늘어선 영의 행렬. 170억 원이라는 거금이 나만이 비밀번호를 아는 해외 계좌에 안전하게 안착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검은색 샤넬 정장 매무새를 다듬었다. 거울을 보며 입술에 짙은 붉은색 립스틱을 발랐다. 거울 속의 여자는 날카로운 눈매와 압도적인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가정을 위해 참고 인내하던 박수현은 이제 그 어디에도 없었다. 다음은 회사다. 이지훈은 자신이 JH건설의 CEO 자리에 앉아있는 게 본인의 뛰어난 능력 때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는 내가 도면이나 그릴 줄 아는 디자이너일 뿐 경영에는 까막눈이라고 생각했다. 착각도 유분수지. JH건설. 여기서 JH는 지훈의 약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아버지의 호의자 가훈이었던 진영의 이니셜이었다. 나는 이 회사의 지분 90%를 보유한 절대 대주주였고 그는 내가 고용한 월급쟁이 사장에 불과했다. 회색빛 빌딩 숲을 지나 회사 앞에 도착했다. 나는 CEO 전용 엘리베이터 대신 10cm 굽의 하이힐 소리를 또각또각 울리며 로비를 가로질렀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나를 보고 놀라 벌떡 일어나 인사를 했지만 나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곧장 재무이사 사무실로 향했다. 재무이사 최전무. 아버지 때부터 회사를 지켜온 충신이자 내가 회사 내부에 심어둔 눈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최 전무가 심각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를 본 그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굳은 얼굴로 서류를 내밀었다. 대표님, 지시하신 내용 전부 확보했습니다. 그는 두툼한 회계 장부사본을 내게 건넸다. 이지훈 사장이 지난 3년간 원자재 허위 발주, 공사비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횡령한 회사 자금이 총 5억 3천만 원입니다. 이 자금은 전부 유라 디자인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유라 디자인. 김유라. 이름조차 숨길 생각이 없었구나. 나는 장부를 넘겼다. 빼곡한 송금 내역 한 줄 한 줄이 지난날 멍청했던 내 뺨을 후려갈기는 것 같았다. 5억 원을 내가 밤새워 도면을 그리고 먼지 구덩이 현장을 뒹굴며 번 돈이었다. 그는 그 돈으로 첩을 먹여 살리고 제 핏줄을 위한 길을 닦고 있었다. 그리고 최 전무가 목소리를 낮췄다. 그 문제의 보험, 자금 출처도 확인했습니다. 보험료는 회사 법인 계좌에서 김원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자동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내 돈으로 내 목숨값을 치르고 있었다. 이지훈, 정말 대단하구나. 좋아요. 나는 파일을 덮었다. 탁 하는 소리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최 전무님, 이지훈 명의로 된 모든 법인 카드와 부속 카드를 동결해주세요. 김유라에게 발급해준 그 무제한 가족 카드까지 전부. 지금 당장 말입니까? 네, 지금 당장이요. 계산대 앞에서 카드가 긁히지 않는 그 짜릿한 사회적 죽음을 한번 맛보게 해줘야죠. 나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그리고 이 증거들 보기 좋게 정리해서 PPT로 만들어주세요. 내일, 아니, 오늘 오후 이사회에서 쓸 겁니다. 지시를 마친 나는 회전 의자를 돌려 통유리창 너머 발 아래 펼쳐진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다. 먹구름이 조금 걷히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지만 이 차가운 도시를 데우기엔 역부족이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차단해 두었던 이지훈의 메시지함을 열었다. 대화창에는 그가 3일 전에 보낸 가증스러운 메시지가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여보, 부산 미팅은 아주 순조로워. 당신 보고 싶다. 나는 그 가증스러운 문장을 내려다보다가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여 답장을 입력했다. 여보, 고생 많았어. 얼른 집으로 와. 당신이랑 유라를 위해 아주 거대한 선물을 준비했거든. 정말이지.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될 거야. 전송 버튼을 눌렀다. 읽음 표시가 순식간에 뜨는 것을 보며 나는 전화기 너머에서 이지훈이 지을 표정을 상상했다. 의아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에 부푼 그 얼굴. 그는 분명 내가 현실과 타협했다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 여자와 아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착각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내 손가락은 차단 버튼 위에서 잠시 멈칫했다. 그 버튼을 누르려던 찰나, 내 시선이 책상 위에 놓인 액자에 머물렀다. 우리가 갓 결혼했을 때 파리로 신혼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이었다. 에펠탑 아래에서 나를 업고 환하게 웃고 있는 그 남자. 내 손가락이 딱 1초 동안 허공에 멈췄다. 하지만 그건 단지 1초일 뿐이었다. 그 짧은 시간은 이미 죽어버린 사랑에 대한 마지막 묵념이었다. 다음 순간 나는 주저없이 차단 버튼을 눌렀다. 이어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그리고 그 김유라의 번호까지 모조리 차단 목록에 집어넣었다. 세상이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한쪽에 있는 문서 세 단기 앞으로 걸어갔다. 액자에서 파리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꺼냈다. 지잉. 기계가 종이를 씹어 삼키는 소음과 함께 사진은 수많은 조각으로 잘게 찢겨 나갔다. 마치 눈송이처럼 파쇄기 통 안으로 떨어져 내리는 그 종이 부스러기들을 뒤로하고 나는 가방을 챙겨 문을 향해 돌아섰다. 문손잡이에 손을 얹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나는 힘주어 손잡이를 돌렸다. 육중한 원목 문을 열고 나선 복도는 냉방이 강하게 돌아 서늘했지만 내 온몸의 피는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사냥감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기 직전 사냥꾼이 느끼는 전율이었다. 10월 16일 오후 3시. 서울의 하늘은 비현실적으로 파랬고
햇살은 성수동의 고급 아파트 단지 위로 가감없이 쏟아져 내려 차가운 유리벽에 금빛 테두리를 두르고 있었다. 새 사람을 맞이하기에도 누군가를 장사 지내기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이었다. 나는 아파트 로비 1층의 VIP 라운지에 앉아 있었다. 눈앞에는 펼쳐진 예술 잡지가 놓여 있었지만 선글라스 너머 내 시선은 줄곧 로비의 자동 회전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오늘을 위해 나는 특별히 재단이 날렵한 흰색 정장을 골라 입었다. 웨딩드레스처럼 유약한 흰색이 아니라 수수용 메스처럼 예리하고 한치의 의심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백색이었다. 징.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관리 사무소의 김 실장이 보낸 메시지였다. 검은색 벤츠 밴, 지금 도착했습니다. 나는 잡지를 덮었다. 매끄러운 종이의 질감을 손끝으로 느끼며 입가에 잔혹한 미소를 띄었다. 왔구나. 통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검은색 밴이 천천히 입구에 멈추는 것이 보였다. 슬라이딩 도어가 열리고 이지훈이 가장 먼저 뛰어내렸다. 그는 옅은 회색 캐주얼 정장을 입고 머리에는 힘을 잔뜩 준 채 역겨울 정도로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어서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배가 남산만 한 여자가 내리는 것을 부축했다. 김유라였다. 헐렁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손에는 아직 태그도 떼지 않은 에르메스 버킨백이 들려 있었다. 불과 사흘 전 내 법인카드로 긁은 그 가방이었다. 그들 뒤로 택시 몇 대가 잇따라 멈춰섰다. 문이 열리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손 벌려 돈 뜯어낼 줄만 아는 시누이가 썩은 고기 냄새를 맡은 파리떼처럼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시어머니의 손에는 비단 보자기로 싼 선물 상자 몇 개가 들려 있었다. 거칠애용 떡이나 한과가 들어있을 게 뻔했다. 아이고, 조심, 조심. 우리 금쪽 같은 손주 놀라면 안 된다. 두꺼운 방음 유리를 사이에 두고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그 유난스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이지훈은 개선장군이라도 된 양허리를 꼿꼿이 펴고 온 가족을 이끌며 로비의 보안 게이트로 향했다. 그는 익숙하게 검은색 출입카드를 꺼내 리더기에 멋들어지게 갖다 댔다. 빅. 게이트가 열리는 경쾌한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경고음이 길게 울려 퍼졌다. 출입 거부 신호였다. 붉은색 램프가 미친 듯이 깜박거렸다. 이지훈은 잠시 멍하니 서 있더니 접촉 불량이라고 생각했는지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카드를 리더기에 대고 거칠게 문질러댔다. 빅. 경고음은 더욱 급박해져 텅 빈 대리석 로비를 울렸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입주민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그 눈빛들에는 호기심과 의아함, 그리고 소란을 피우는 자들을 향한 경멸이 섞여 있었다. 왜 이러니? 시어머니가 다가오며 얼굴에 띄고 있던 웃음을 거두었다. 지훈아, 카드 마그네틱이 나갔나 보다. 그럴 리가 없는데? 나갈 때만 해도 멀쩡했거든요. 이지훈의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는 짜증스럽게 게이트를 두드리더니 안내 데스크 뒤에 서 있는 보안 요원을 향해 소리쳤다. 어이, 김 팀장. 이거 왜 이래? 기계 고장 났어. 빨리 문 좀 열어. 평소 이지훈에게 깍듯이 굽실거리던 중년의 김 팀장은 오늘은 웬일인지 헐레벌떡 뛰어나오지 않았다. 그는 데스크 뒤에 서서 사무적이고 냉담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걸어 나왔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기계는 정상입니다. 김 팀장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로비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전달되었다. 선생님의 카드가 정지된 겁니다. 정지? 무슨 개소리야. 이지훈의 목소리가 단번에 높아졌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는 수치심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나 여기 입주민이야. 이지훈이라고. 나 몰라. 당장 문 열어. 내 와이프랑 어르신들 피곤하시단 말이야. 그는 김유라를 가리키며 삿대질을 해댔다. 김유라는 타이밍 좋게 허리를 짚으며 가녀린 신음을 흘렸다. 오빠, 나 다리가 너무 아파. 들었어. 임산부 잘못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시어머니까지 합세해 김 팀장의 코앞에 손가락질을 해댔다.
김 팀장은 여전히 그 소름 끼치도록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하며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에 스치듯 연민이 서렸다. 선생님, 시스템상 이 펜트하우스는 어제부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소유주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규정상 외부인은 출입하실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마치 심해 폭례처럼 군중 속에서 터졌다. 뭐라고? 이지훈과 김유라, 그리고 그 가족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비명을 질렀다. 소유권 이전. 팔았다고. 말도 안 돼. 이지훈은 눈알이 튀어나올 듯 눈을 부라렸다. 흰자 위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마치 우리에 갇힌 짐승 같았다. 이건 내 집이야.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이 박혀 있다고. 누가 팔아? 누가 감히 내 집을 팔아? 내가. 서늘한 목소리가 얼음 송곳처럼 소란스러운 난장판을 뚫고 들어갔다. 나는 VIP 라운지의 그림자 속에서 걸어 나왔다. 또각, 또각, 또각. 하이힐 굽이 대리석 바닥을 찍는 소리가 마치 그들의 심장을 겨누는 장송곡처럼 울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순식간에 내게 꽂혔다. 나를 본 이지훈의 표정은 가관이었다. 경악에서 당혹감으로, 그리고 다시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기괴한 일그러짐으로 변해갔다. 수현. 그가 무의식 중에 내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들로부터 5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서서 선글라스를 벗었다.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눈동자가 드러났다. 나는 배부른 여자를 쳐다보지도 입을 딱 벌린 시어머니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내 시선은 오직 이지훈의 얼굴에 박혀 있었다. 놀랐어. 여보. 나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의 피를 말리던 그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내가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던 그 거대한 서프라이즈야.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이지훈의 목소리가 목 졸린 사람처럼 쇳소리를 냈다. 집을 팔았다고? 내가 어떻게 내 집을 팔아? 명의가 내 건데. 당신 이름. 나는 픽 웃음을 터뜨리며 들고 있던 하얀색 에르메스 백에서 서류 사본 한 장을 꺼내 그의 발밑으로 툭 던졌다. 잊었나 본데 이 집의 매입 자금 출처, 세무 신고 내역, 그리고 당신이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실소유권 공증 합의서가 누구 손에 있는지 말이야. 종이 한 장이 나풀거하며 바닥에 떨어졌다. 그 위에는 선명한 붉은색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다. 3년 전 그가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피하겠다며 내 회사 명의로 담보를 설정해달라고 울고불고 매달릴 때 작성한 서류였다. 당시 그는 돈 아낄 생각에 눈이 멀어 그 서류 조항에 박수현이 해당 부동산의 전적인 처분 권한을 갖는다는 문구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이지훈은 바닥에 주저앉듯 몸을 숙여 종이를 낚아챘다. 그의 양손이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나는 몸을 돌려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진 김유라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불룩한 배에 시선이 1초간 머물렀다. 경멸이 담긴 눈빛이었다. 여기는 고급 주거지야. 잡상인은 출입 금지라고. 특히 도둑놈이랑 기생충은 더더욱. 누굴 보고 기생충이래. 그제야 정신이 든 시어머니가 악을 쓰며 내 머리채를 잡으러 달려들었다. 이 독한 년. 내가 애를 못 낳으니까 우리 유라를 질투해서 이러는 거지? 내가 무슨 권리로 집을 팔아? 내 아들 돈이야. 그 돈 다 토해내. 하지만 그녀가 내게 닿기도 전에 거대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경호원 2명이 내 앞을 막아섰다. 쇠기둥 같은 그들에게 부딪힌 시어머니는 볼품없이 엉덩방아를 찌으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녀는 곧장 바닥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천벌 받으련.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치네. 사람 죽이네. 재산 다 뺏어가네. 그녀의 울음소리에 구경꾼들이 더 몰려들었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예전의 나였다면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어서 소위 말하는 집안 망신을 막기 위해 타협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바닥에서 뒹구는 노파를 내려다보는 내 심정은 마치 삼류막장 드라마를 보는 관객처럼 냉소적일 뿐이었다. 그만 좀 우세요.
어머니. 나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지옥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차갑게 말했다. 재미있는 건 이제부터니까. 온 가족이 다 모였으니 일일이 찾아가서 선물 돌릴 수고는 덜었네요. 내가 손가락을 딱 튕겼다. 대기하고 있던 김 실장이 즉시 고급스럽게 포장된 상자 하나를 들고 다가왔다. 짙은 남색 벨벳으로 감싸고 은색 리본을 묶은 마치 최고급 보석이라도 들어있을 법한 상자였다. 지훈아, 새 장가가는 기념 선물이야. 나는 턱짓으로 상자를 가리켰다. 열어봐. 어느새 바닥에서 일어난 이지훈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구겨쥔 채 상자를 노려보았다. 그의 목을대가 크게 요동쳤다. 마치 시한폭탄이라도 들어있는 것을 보는 듯 공포에 질린 눈빛이었다. 열라니까. 내가 어린아이를 달래듯 부드럽게 재촉했다. 다들 보고 있잖아. 수많은 눈동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김유라의 겁에 질린 시선을 받으며 이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리본을 풀었다. 상자가 열렸다. 보석도 시계도 없었다. 그 안에는 서류 두 부가 얌전히 누워 있었다. 하나는 붉은색, 하나는 흰색이었다. 이지훈은 붉은색 서류를 집어들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가 찢어질 것 같았다. 해고 통지서, 대상자, 이지훈, CEO. 해고 사유, 중대한 사규 위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 그리고 그 밑에는 김유라 앞으로 된 해고 통지서가 깔려 있었다. 이건 말도 안 돼. 이지훈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눈알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았다. 내가 CEO야. 내가 사장이라고. 누가 날 잘라. 이 사회는 다 내 사람들이야. 내 사람. 나는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웃었다. 텅 빈 로비를 울리는 내 웃음소리에는 뼈가 시린 한기가 서려 있었다. 지훈아, 너는 회사 지분 구조도 한 번 안 들여다보고 살았니? 너 정말로 JH건설의 JH가 내 이름 약자라고 생각했던 거야? 나는 또각또각 그에게 다가갔다. 그 발소리는 그에게 내려지는 최후의 선고였다. JH는 진영. 내 아버지의 호의자 가훈이야. 내가 지분 90%를 가진 대주주라고. 너, 이지훈은 내가 고용한 월급쟁이 바지사장에 불과해. 지난 1년 동안 내 돈으로 떵떵거리고 내 직원들 부려먹으면서 감히 내 고용주를 살해할 계획을 세워? 살해라는 단어가 나오자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김유라의 창백했던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입을 틀어막고 짧은 비명을 질렀다. 통곡하던 시어머니도 입을 딱 벌린 채 산소 부족에 걸린 물고기처럼 뻐끔거렸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지훈이 뒷걸음질 쳤다. 그의 등이 차가운 유리문에 닿았다. 살해라니. 수현아, 너 미쳤어. 화난 건 알겠는데 우리 말로 하자. 응. 말. 나는 손목을 들어 예거르쿨트르 시계를 확인했다. 시간 다 됐네? 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멀리서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위잉. 소리는 순식간에 가까워지며 도시의 소음을 찢어발겼다.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유리벽에 번갈아 비치며 이 가식적인 평화를 산산조각 냈다. 경찰차 3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입구에 들이닥쳤다.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 6명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선두에는 엄격한 표정의 형사가 있었다. 이지훈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도망치고 싶어도 발이 바닥에 못 박힌 듯 움직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나는 몸을 돌려 어둠 속에 서 있던 강 변호사에게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받아 형사에게 건넸다. 박 형사님, 지난번 고소장에 첨부할 추가 증거물입니다. 내 목소리는 명료하고 침착했다. 법정에서 내려치는 판사봉 소리처럼 단호했다. 여기에는 이지훈이 지난 3년간 횡령한 공금 5억 3천만 원의 자금 흐름과 유령 회사 유라 디자인을 통한 자금 세탁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는 김유라를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그리고 이건 금고에서 발견한 100억 원짜리 생명보험 증권 원본입니다. 피보험자는 저, 수익자는 저기 있는 김유라 씨로 되어 있더군요. 물론 저는 서명한 적 없는 서류고요. 사문서 위조,
사기, 업무상 횡령, 그리고 살인 미수. 나는 흑빛이 된 이지훈을 돌아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뱉어냈다. 이게 내가 주는 두 번째 선물이야. 아냐. 나 아니야. 난 몰라. 이지훈이 갑자기 짐승 같은 괴성을 질렀다. 그는 옆에 있던 김유라를 거칠게 밀치고 미친 개처럼 나에게 달려들었다. 핏발선 눈, 갈고리처럼 굽은 손눈에 모든 것을 망친 이 여자를 죽여버리겠다는 사리가 번들거렸다. 박수현. 이 나쁜 년. 죽여버릴 거야. 주변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나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일그러진 그의 얼굴이 눈앞까지 다가왔다. 역겨운 코롱 냄새가 코를 찔렀다. 두렵지 않았다. 그는 이미 끝났으니까. 그의 손끝이 내 옷깃에 닿으려던 찰나 옆에서 튀어나온 굵직한 팔뚝이 그의 손목을 낚아채더니 그대로 업어치기를 시전했다.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이지훈이 대리석 바닥에 처박혔다. 경찰 2명이 순식간에 달려들어 그의 얼굴을 바닥에 짓누르고 팔을 뒤로 꺾었다. 철컥.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을 조였다. 그 금속성 마찰음은 내가 들어본 그 어떤 음악보다 감미로웠다. 이지훈 씨, 당신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이거 놔. 난 억울해. 저 여자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바닥에 얼굴이 눌린 채 이지훈은 입에 거품을 물고 발버둥 쳤다. 엄마, 나 좀 살려줘. 시어머니는 넋이 나가 있었다. 바닥에 깔린 아들을 보다가 경찰에게 양팔이 붙들려 흰자위를 보이며 실신해버린 김유라를 번갈아 보더니 결국 그녀도 뒷목을 잡고 뒤로 넘어갔다. 사람 쓰러졌다. 119 불러.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나는 그 혼란의 중심에 서서 거센 바람에 살짝 흐트러진 옷깃을 매만졌다. 개처럼 끌려가는 이지훈과 들것에 실려가는 시어머니, 그리고 김유라를 바라보는 내 마음은 고요한 호수 같았다. 환희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허무함과 오랜 체증이 내려간 듯한 가벼움만이 남았다. 나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태양이 서쪽으로 기울며 핏빛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끝났다. 아니, 나에게는 이제야말로 진정한 시작이었다. 2년 후, 서울의 한 5성급 호텔 연회장은 샹들리에 불빛과 꽃장식으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거대한 LED 스크린에는 따뜻한 색감의 홍보 영상이 흐르고 있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다시 일어서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다. 화면 아래로 굵은 자막이 떠올랐다. 수현의 빛재단 설립 기념식. 나는 무대 뒤 대기실에서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메이크업을 점검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고 눈빛은 맑고 단단했다. 눈가의 옅은 주름은 더 이상 피로의 흔적이 아니라 지혜의 나이테처럼 보였다. 지금의 나는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니었다. 나는 온전한 박수현이었다. 대표님, 올라가실 시간입니다. 비서가 작게 속삭였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인 뒤 당당한 걸음으로 무대 위로 걸어나갔다. 쏟아지는 조명 아래 객석을 가득 채운 사람들과 쉴 새 없이 터지는 플래시 세례가 보였다. 맨 앞줄에는 강 변호사가 앉아 흐뭇한 미소를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수많은 낯선 얼굴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감동이 어려 있었다. 마이크 앞에 선 나는 장례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2년 전의 그 폭풍우는 이제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이지훈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감옥에서 그는 그 잘난 척하던 성격 때문에 죄수들에게 꽤나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며 비참하게 지낸다고 들었다. 공범인 김유라는 3년형을 받았다. 구치소에서 아이를 낳았지만 양육할 능력이 없어 아이는 보육시설로 보내졌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핏줄은 이제 이름 없는 고아가 되었다. 그리고 그 기세등등하던 최 여사. 아들의 형량을 줄여보겠다고 유일한 재산인 집까지 팔아 변호사를 샀지만
결국 빈털터리가 되었다. 지금은 먼 친척 집 반지 하방에 얹혀 살며 식당 설거지로 연명한다고 했다. 찬물에 손이 다 터져서 예전에 그 고운 손은 찾아볼 수 없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들의 소식을 들어도 더는 화가 나지 않았다. 통쾌함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인과응보, 순리일 뿐이었다. 나는 목을 가다듬었다. 내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반갑습니다. 박수현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2년 전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파탄났고 아이를 잃었으며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받았습니다. 저는 깊고 어두운 우물바닥에 홀로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장래가 숙연해졌다.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나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그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손에는 이미 횃불이 들려 있었다는 것을요. 그 횃불은 바로 경제적 자립이었고 법이라는 무기였으며 무엇보다 운명 앞에 무릎 꿇지 않겠다는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청중을 바라보았다. 제가 수연의 빛 재단을 만든 건 복수를 장려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모든 여성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누군가가 우산을 씌워주길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이 바로 가장 튼튼한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악마를 만났을 때 그 족쇄를 끊어낼 검을 쥐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부디 이 작은 빛이 어둠 속에서 울고 있는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의 빛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가 쏟아졌다. 아까보다 훨씬 더 뜨겁고 긴 박수였다. 나는 그 찬란한 빛의 중심에 서서 벅차오르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들었다. 문득 2년 전 빗속에서 절규하던 박수현이 보이는 듯 했다. 그녀는 군중의 맨 뒤편에 서서 지금의 나를 향해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뒤돌아 빗속으로 사라졌다. 안녕, 지난날의 악몽이여. 안녕, 새로운 박수현. 이야기 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